아, 아. 자, 둘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요약집 145페이지고요.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중간생략형 명인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위임형 명인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명인신탁들은 3명이서 하는 명인신탁이에요. 몇 명이서요? 3명이서 하는 명인신탁. 3명이서. 아까 전에 봤던 건 몇 명이서 하는 거? 2명이서 하는 거. 2명이서 하는 이자간 명인신탁은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로 나누면 되고, 3명이서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중간생략형입니다. 중간생략형. 중간생략형. 같은 말로 이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3자간 명의신탁.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자간 혹은 중간생략형.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토지를 병이 팔아요. 토지를 병이 판다. 그럼 병이 매도인이라는 거죠. 매도인. 토지를 판다. 그리고 그 토지를 사고 싶죠. 그 토지를 갑이 사고 싶어요. 갑이 사고 싶다. 근데 저거를 살 때 내 명의로 사면, 네? 자, 갑이 이 토지를 사려고 해요. 갑이 이 토지를 산다. 근데 이거를 내 명의로 등기를 하면 재산 은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죠. 을하고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해서 병한테 부탁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한테 선생님 제가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등기 나한테 해주지 말고 누구한테 등기해 주라고? 을한테 해주라고. 그죠? 을한테 요렇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이런 걸 가리켜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등기가 경료됐죠. 그래서 중간생략형이라는 거죠. 중간생략형. 자, 여기서 갑이 신탁자고요. 갑이 신탁자. 그리고 명의 넘겨받은 을이 수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신탁자가 체결, 수탁자가 체결. 네,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요렇게.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종배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명의신탁은 다 무효예요.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이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얘가 소유자죠. 물권 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야, 너 이거 등기 말소시켜라. 야, 너 이거 말소시켜라. 말소 청구. 뭐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네가 뭔데 하냐는 거죠. 못한다. 갑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을에게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병이 해야 되죠.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은 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라서. 병은 소유자라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자, 매매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유효여서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유효한 매매를 기준으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 대위 말소 청구.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면 이 등기가 말소되고 명의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병한테 돌아가겠죠. 명의가. 그죠? 그러면 갑이 병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기서 을이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한테 팔면,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뭐가 돼버리고 유효돼버리죠. 싹 다 유효돼버리죠. 그죠? 제3자가 무적이에요. 부실법에서는요. 책 보세요. 자, 중간생략형 1번입니다.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해지를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그죠? 무효니까. 2번이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이전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병이 소유자다. 네? 병이 소유자. 자, 니은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나 디귿에 나오듯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하고 디귿하고 왜 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니까. 그죠? 소유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이요. 매매는 유효해요. 매매는. 자, 기억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돈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돈 돌려달라고 못하죠? 유효라서. 그죠? 매매가 유효라서. 그죠? 돈 돌려달라고 못하죠. 자, 니은입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 당연히 할 수 없죠. 갑이 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나 말소 청구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할 수 없다. 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나 말소 등기 청구하려면 갑은 병을 뭐 해가지고 대위해서, 그게 디귿입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제3자는 무적이다. 이건 다 똑같죠. 자, 여기가 바로 중간생략형이었고요. 다음 이어서 나오는 세 명이서 하는 명의신탁은요. 위임형 명의신탁입니다. 위임형. 위임을 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계약 명의신탁. 이게 현실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현실에서는. 이게 좀 더 지능적이에요. 좀 더 진화됐습니다. 자, 일단 매도인은 병이에요. 병이 땅을 팝니다. 매도인이다. 매도인. 자, 근데 병으로부터 땅을 살려는 게 갑이죠. 갑이 땅을 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쟤하고 매매 계약서 쓰면 내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을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자, 돈 받아. 돈 받고 네가 가가지고 얘하고 매매 계약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가서 저기 매매 계약서 쓰고 네가 매수인이잖아. 그치? 매매 계약서 쓰고 네가 직접 이전 등기를 받으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임형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갑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럼 여기서 갑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 그리고 을이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문제에서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을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꿔요. 왜냐면 어차피 틀리시기 때문에 잘 안 바꾸면 어차피 어려워서. 쉬운 데는 막 바꾸죠. 갑을 바꾸잖아요. 여기서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꿔요. 물론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생략형하고 위임형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중간생략형에서는 누가 매수인? 누가 매수인이죠? 신탁자가 매수인. 신탁자가 매수인. 이러면 고민하지 말고 중간생략형이구나. 신탁자가 매수인. 그러면 위임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누가 매수인? 수탁자가 매수인이죠.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차이도 많지만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드러나는 차이는 신탁자가
매수인이면 중간생략형. 수탁자가 매수인이면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일단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겠죠. 자, 요렇게 자금을 제공하는 쪽으로 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명의신탁 무효죠, 무효. 종배종이라는 말 안 나오면 싹 다 무효예요, 싹 다 무효. 자, 그럼 이때 부동산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이냐? 거기서 좀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매도인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죠. 나는 몰랐지. 나는 을이 수탁자로서 와가지고 나하고 매매계약 체결한지 나는 몰랐지. 이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해요. 등기도 유효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다?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 수탁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요. 너 수탁자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알고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알고 있었으면 소유자가 누굽니다? 그렇죠. 내나 병입니다. 그죠? 내나 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이었다면 매도인이 선이었다면은 수탁자 명의 등기가 그렇죠. 유효거든요. 유효. 따라서 소유자는 수탁자거든요. 수탁자.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야 이제 저기 돌려줘. 이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부동산 가지고 와. 부동산 가지고 오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시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겠어요? 을 거니까. 매도인이 모르면 부동산 누구 거? 을 거니까. 이거 유효돼 버리거든요. 부동산 달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은 누가 준 돈이에요? 갑이 준 돈이죠. 그죠? 갑이 준 돈이죠. 땅 사라고 대준 돈이죠. 그죠? 이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준 돈 있죠? 이 자금, 제공했던 자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돈만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역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효력이 뭐가 된다? 유효돼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에서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터 보죠.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명의신탁은 무효죠. 종배종이 아닌 이상은요. 이번에 매매는 유효다. 매매는 유효다. 3번 등기도 유효다. 매도인이 선이니까. 기억이요. 부동산 소유자는 따라서 수탁자가 된다. 매도인이 모를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했던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부동산 달랐고 돈 달랐고 돈 달랐고 디귿이요. 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해놓되 이 땅을 갑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었어요. 갑이 점유,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부동산을 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달라고 청구했죠. 돈을 줘요, 돈을 안 줘요? 돈 안 주죠. 그래서 이 땅을 뭐 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결련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결련성 인정. 갑이 을한테 제공했던 저 돈은
토지에 대해서 그냥 땅 사라고 대준 돈일 뿐 부동산에다가 투입한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입된 비용입니까?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땅 사라고 대줬던 돈이죠. 자, 따라서 갑이 을한테 제공했던 자금과 현재 이 부동산하고는 결련성 인정, 결련성 부정. 결련성 부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유치권 주장 못해요. 자, 밑에 매도인이 악이면요. 명의신탁 무효고요.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다 무효죠. 매도인이 알면 싹 다 무효죠. 싹 다 무효. 따라서 매도인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 왜 매도인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요. 매도인이 알면 무효고 무효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여서 명대죠,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제 아시는 분이 땅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땅이 A 땅이었어. A 땅. 근데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상속될 거 아니에요. 상속. 그죠? 상속된 거죠. B한테. 그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상속 받으신 거죠. 이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시는 분. 이제 저기 남편 죽어서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땅은 누구 땅입니다. 이 땅은. 이 땅은 B 땅입니다. 이러고 있겠죠. B 땅입니다. 갑자기 갑하고 을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땅은요. 등기는 저기 돌아가신 분 등기로 돼 있었지만 우리하고 같이 산 땅이에요. 이러는 거죠. 같이 산 땅이라고. 그래서 약정서를 가지고 약정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정서 내용을 봤더니 이 땅은 A하고 갑하고 을하고 같이 샀던 땅이고 각 3분의 1씩 공유로 한다. 이렇게 이제 약정서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죠, 당연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그럼 왜 제 남편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물어보겠죠, 이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농지여서 선생님, 농지.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농취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누구 명의로? 저 A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선생님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돈은 A하고 갑하고 을하고 다 같이 냈겠죠. 그죠? 다 같이 냈겠죠.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명의신탁한 거죠. 이거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이거 무슨 명의신탁이죠, 지금 이거?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갑하고 을하고 A한테 돈을 제공해서 A 명의로 지금 등기한 형태잖아요. 맞습니까? 이분들이 신탁자고 저 A가 수탁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B가 그냥 뭐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분으로 해서 저기 등기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등기해 가라 했죠. 등기해 가라고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해 가시라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땅을 넘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냥 땅 다 넘기라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소송했다고. 그럼 결국 이쪽에서 만약에 요 땅에 대해서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넘기라고 소송 제기하면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꼴이죠. 그죠?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과징금 맞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그죠? 과징금 맞죠. 그러니까 소송 걸어요, 못 걸어요? 소송 못 거는 거죠. 평행선 가는 거죠. 과연 저 땅이 누구한테 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평행선 가는 거죠. 나중에 저 땅이 뭐 팔렸다, 예를 들어서. 팔려도 문제죠, 팔려도. 이분들이 이 땅을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예를 들어서 뭐 200에 투자해서 평당 200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팔렸다.
예를 들어 이거 땅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뭐 D한테 팔았다. 평당 600에 팔았다. 600에 예를 들어서. 그럼 겁나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이 오른 요 시세대로 맞춰가지고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겠죠. 이 갑하고 을은. 그죠? B는 뭐라고 하겠어요? 싫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저 B는 싫다 그러겠죠.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요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 오른 시세대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누구 거죠, 결론적으로? D한테 팔기 전까지 부동산 누구 거죠? 이분 거죠, 이분 거. 유효예요, 유효. 이분 명의로 등기 해놨으면은 이거 다 유효죠, 유효.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은 뭐 주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유효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했던 이 돈 있죠? 내가 제공했던 자금, 이 자금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세요. 별 표시 보시면요.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 자,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 뿐만 아니라 경매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경매. 자, 이런 거예요, 경매는요. 자, 병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죠.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래서 갑이 저 물건을 경락받고 싶죠. 근데 내 명의로 경락받긴 싫죠. 그러니까 을한테 역시 자금 제공하는 거죠. 자금을 제공하고, 야야 너 저 가가지고 네가 저기 경락을 좀 받아라. 네가 좀 경락을 받거라. 그래서 네 명의로 일단 등기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자금을 제공한 자가 신탁자. 돈 받고 명의한 자가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경매라는 거죠. 경매. 경락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의 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효력이 되겠습니까? 무효죠. 종대종이 아닌 이상은 명의신탁은 그냥 싹 다 무효예요. 무효. 근데 여기서는요. 이 병이 매도인이 아니라 병이 을한테 판 게 아니라 경매를 당해서 팔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매가 아니라 경매는 경매당해서 팔린 거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매도인에 속하는 이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 경우는 불문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요. 유효. 네? 매도인의 선악과 관계없이 유효다. 유효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뒤로 가서 사례 연습 좀 보죠. 자, 1번 사례부터요. 자, 사례 1번. 갑종중이 조세폭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럼 종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효력이 유효예요.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 둘 다 소유자. 내부적 소유자? 갑. 자, 내부적 소유자 갑. 외부적 소유자 을이에요. 자, 이번에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은 유효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갑,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자, 이번입니다. 갑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가 공작물 설치했을 때 을은 공작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다면은 을이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갑의 승낙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승낙한 거니까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을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죠? 내 승낙 받았다고. 을이 뭔데 철거 청구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이야. 부동산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자는 당연히 대외적 소유자 을이죠. 을.
자, 4번입니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의 무효 등기가 격려됐을 때 갑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역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을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을이. 자, 5번이요. 병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입니다. 6번입니다.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면은 대내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 대외적으로는 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해야 복귀한다.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거죠. 일단은 명의 신탁이 현재 유효인 경우죠. 명의 신탁이 유효다. 그러면 유효한 이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는데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거죠. 해지가. 요게 해지가 되면요. 해제와 마찬가지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을이 취득했던, 을이 외부적으로 취득했던 그 소유권이 신탁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 복귀 된다 이 말이죠. 자동 복귀. 그죠? 자동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그죠? 소유자가 갑이 된다. 근데 문제는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시라는 거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요. 사례 두 번째, 을은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기의 자금 출처, 재산 보유 상황을 은닉하기 위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병에게 양해를 구해두었다. 그 후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는 병의 명의로 격려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현재 매도인이 누구죠? 예, 매도인 누구죠? 예. 여기 표정,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이시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저기 설명해야지. 자, 을의 부동산을 매수니까요. 자, 갑의 부동산을 누가 매수? 을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네? 맞나요? 을은 갑의 부동산을 매수. 그러니까 누가 매수? 을이 매수. 을이 매수인. 그죠? 갑의 부동산을 매수. 근데 재산을 은닉하려고 병 명의로 등기하기로.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갑한테도 부탁하고 하셔가지고 등기할 때는 요렇게 병한테 등기했겠죠. 중간 생략형이네요. 그죠? 중간 생략형. 을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죠. 그러니까 갑을 병 바꾸면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잘 안 바꿔요. 근데 연습 차원에서 바꿔본 거예요. 자, 1번. 을하고 병 사이에서 체결된 명의 신탁 약정. 예, 그거는 무효죠. 그건 당연히 무효죠. 자, 2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다. 중간 생략형에서는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소 청구? 대위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3번. 갑으로부터 병에게 등기가 격려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중간 생략형에서는요. 명의 신탁 무효. 명의 신탁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도 다 무효예요. 왜냐하면 중간 생략형에서는 매도인도 당연히 가담을 한 거예요. 매도인도 당연히 가담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매수인이지만 누구한테 등기하시라고, 병한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도 당연히 명의신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가담한 거죠. 따라서 등기 다 무효예요. 5번. 을은 병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을은 병한테 청구 못하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이 소유자라서요. 자, 6번입니다. 제3자 정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이전 등기했을 때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임한여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죠. 제3자는 무적입니다. 무적. 자, 사례 3번입니다. 부실법 시행된 후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을이 매수인이 되어서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도 병으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경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가 매도인이죠? 네, 병이 매도인이죠. 그죠? 병이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누구예요? 매수인. 매수인 을이죠. 그죠? 매수인 을이죠. 그죠? 갑은 이제 돈 대줬고 요거죠. 계약명의신탁이죠. 이거 안 바꿨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1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 2번 을과 병 간의 물권 변동은 병이 악이라면 무효지만 병이 선이라면 물권 변동은 유효다. 따라서 병이 악이라면은 여전히 병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병이 선이라면은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병이 선이라면. 자, 4번이요. 병이 선이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라도 명의신탁은 무효라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은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부동산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달라고? 자금에 대해서. 돈 달라고. 네? 그래서 5번에 나오잖아요. 갑은 자신이 제공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6번이요. 매수한 게 아니라 경락을 받았다. 그럼 경매였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소유자는 을이라는 거죠. 경매의 경우는 선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민법 총칙. 일단 민법 총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권리 변동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에서 출제돼야 안 돼요? 출제. 에? 출제가 이 제자가 맞나? 출제돼야 안 돼요? 출제 안 되죠. 출제 안 되죠. 출제 안 돼요. 출제 안 돼요. 이런 것도 나오면 어떡하죠? 안 돼요. 출제 안 돼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자, 1페이지. 자, 여기서 2번 보세요. 2번. 권리 변동의 책에 나오죠. 책에.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 즉 법률적 효과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원인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요. 자, 밑으로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권리 변동이 나오고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었습니다. 여기는 10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3년 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기초적 용어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있었다. 소유권. 근데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갔다. 이게 바로 권리가 뭐가 된 거죠? 변동된 거예요. 권리가 변동.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어떻게 되고? 소멸하고.
을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발생되고 취득. 그죠?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이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뭐가 된 거예요? 변경된 거죠. 이렇듯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권리가 변동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변동됐다.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는 총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발생. 그 뒷페이지 가보시면은 권리의 변경. 세 번째 권리 소멸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발생부터요. 자, 발생은 같은 말로 취득이라고도 하는데 이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먼저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최초로 무언가를 취득하는 거죠. 최초로.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취득하는 거죠. 자, 이번에 건물 신축이나 취득 시효. 요거 원시 취득이죠. 그 밑에 줄에 선점, 습득, 발견, 부합원화, 가공. 매매로 인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것도 이전에 없었던 권리를 취득하는 거여서 원시 취득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원래 존재했던 거를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전적 승계도 있고 설정적 승계도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거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주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갑의 소유권을 싹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전적 승계죠. 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럼 설정적 승계는 뭐냐? 설정적 승계. 설정을 한다는 거는 소유권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갑이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현재 소유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권리가 전세권이었다.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전부 다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갑이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 중에서 전세권자가 뭐만 가지고 온 거예요? 사용수익 요 권능만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걸 설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설정. 그죠?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소유권을 통째로 우리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설정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설정 계약이라고. 자,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권능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과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이죠. 뭐 지상권 설정도 마찬가지겠고. 자, 그리고 이전적 승계 속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 있습니다. 특정 승계라는 거는 원인도 한 개, 이전되는 권리도 한 개. 요게 특정 승계죠. 대표적으로 매매. 근데 포괄 승계라는 것은 원인은 한 개인데 이전되는 권리는 여러 개인 거. 그게 포괄 승계죠.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면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 한 개만 을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싹 다 넘어가잖아요. 싹 다. 그죠? 따라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라는 거죠. 포괄 승계예요. 그러니까 빚도 다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채권도 받으시고 채무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는 거죠. 뒤로요. 변경. 자, 권리 변경은요.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먼저 주체 변경은 말 그대로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전적 승계를 권리 주체 변경에서 본 것이다.
이전적 승계를 주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목적물의 소유자가 원래는 갑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었다? 을로 바뀌었죠. 주체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이요. 질적 변경이 있고 양적인 변경이 있죠. 먼저 양적인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갑소유 목적물의 전세권 설정이 되면은 사용수익 권능이 을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양적으로 팽창하겠어요? 축소되겠어요? 양적으로 축소되죠. 이해되세요? 양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죠. 갑의 소유권이. 그럼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사용수익 권능이 다시 갑한테로 돌아가면 그럼 축소돼 있었던 소유권이 다시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이런 걸 무슨 변경이라고?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축했다가 팽창하는 거. 그렇죠? 양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제한물권 설정이나 소멸로 인해서 소유권이 양적으로 변경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질적 변경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 가장 대표적이죠, 이게. 자, 예를 들어 쌍무계약에서 갑도 채무를 지고 있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있다. 양 당사자 둘 다 채무 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방 채무 이행이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이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이죠.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 채무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무슨 변경이라고? 질적 변경이라 그래요. 에? 질적 변경. 갑은 매도인으로서 물건을 넘겨야 됩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채무를 지고 있었죠. 근데 그 건물이 다 부셔진 거예요. 다 망가져버린 거지. 불능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는 건물을 못 넘겨주니까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갑은 손해배상 채무 진다 이 말이죠. 기존 건물 넘겨야 되는 채무가 바뀌었잖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질적 변경이라 그래요. 목적물 인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갑의 변경된 손해배상 채무하고 을이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하고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이거? 동시이행 관계예요. 맞아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라 그랬죠? 동시이행 관계. 자,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 순위 승진, 대항력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3번 소멸.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지구상에서 끝난 겁니다. 그죠?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물권이 소멸하는 거. 자, 이번에 보시면 변제를 해서 채권이 없어졌죠? 역시 지구상에서 끝난 거죠. 채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상대적인 거는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거죠.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갔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소멸된 거. 그죠? 을은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갑의 소유권 소멸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을한테 넘어갔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결국. 자, 밑으로 준법률행위요. 자, 준법률행위는요. 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법률행위 아닙니까? 준법률행위는요? 잘 보시면 되죠. 준법률행위잖아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죠. 준법률행위는. 그렇잖아요. 법률행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왜 법률행위가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행위가 맞으면 준법률행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법률행위라고 하겠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행위에 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거죠. 준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 따라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의사표시대로 효과 발생이겠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 발생이겠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예요. 이 준법률행위는요. 법률 규정이라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종류를 보시면요. 표현행위에서 의사의 통지도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죠. 여기서 의사의 통지 중 최고. 얘가 이제 2번 기출됐어요. 최고가. 그러니까 나온다면 역시 최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예요. 최고. 최고 많이 나오니까 최고예요. 최고. 이 최고의 뜻이 뭐였어요? 최고. 독촉이죠. 자, 준법률행위의 대표 주자가 최고라는 거죠. 독촉하기. 준법률행위. 자, 이 최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최고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나와요. 최고가. 기억나세요?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를 한 못난 아들,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땅을 싹 팔아먹는 거잖아요. 싹 팔아먹죠. 병한테 다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 해버리죠. 요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갑을, 자, 본인. 얘를 무권 대리인, 그리고 얘를 상대방으로 봤을 때. 자, 일단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여서 본인은 추인 혹은 추인 거절을 통해서 효력의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선의의 경우는 철회. 그리고 선악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죠, 최고. 추인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최고. 그럼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 안 하시면 본인이 답을 안 해주시면 추인하는 걸로 추인 거절하는 걸로 추인 거절로 간주되잖아요. 답을 안 했을 경우에 추인 거절로 간주가 되는 거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최고했을 때 답 안 하면은 추인 거절로 간주하겠다라고 규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규정이라고, 규정. 네? 규정이라는 거죠. 최고가 또 나온 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네? 여기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익자가 낙약자 상대로 수익 표시를 하면은 권리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수익 표시 할지 말지 계속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낙약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네 수익 표시 할기가 말기가 최고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 안 하시면 수익 표시하는 걸로 거절하는 걸로 역시 간주되잖아요. 그것도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어디서 나와요? 해제에서도 나와요. 해제. 갑과 을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권 가지고 있다. 근데 해제권 가지고 있는 갑이 해제할지 말지 잘 모르잖아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을이 최고하는 거예요. 네 해제권 행사 할기가 말기가 최고. 여기서 답 안 하시면은 행사하는 걸로 행사 안 하는 걸로 간주됐죠. 그러면 해제권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 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가. 그죠? 더 있어요. 네? 더 있지만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네? 또 어디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약에서도. 네?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최고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하시면은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되죠.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요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권리 변동이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제 2절에 법률행위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